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왕의 보처광입니다. 야전방공, 기동하는 지상군 제대를 따라다니면서 방공산 씌워주는 그런 애들입니다. 일반적인 대공체계들이랑 달리 기동 중에도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져 있죠. 주로 저고도나 최대 중고도까지 커버를 합니다. 소련의 영향을 받은, 그리고 소련을 포함한 동구권은 애시당초에 적을 상대할 때 제공권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제를 기본적으로 깔고 갑니다. 근데 현대전에서 제공권이 없으면 그건 사형 선고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낸 결론이 뭐냐? 지상군 스스로가 적국의 항공기들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자체 방어 체계들을 갖춰놔야 됐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북한도 있었어요. 야전방공망을 대량으로 구축해놨죠. 물론 2020년대 지금 현재 북한은 대규모 지상군을 갖다가 기동시켜가지고 남침을 한다? 요건 좀 굉장히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입니다. 심지어 한미연합군이 만약에 북진을 하게 되면은 한미연합군을 상대로 최소한의 기동방어나 우회 공격이라도 할 수 있을지 굉장히 미지수인 상황이에요. 게다가 야전방공망에게 표적의 예상 진출 경로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려줄 방공관제 레이더 혹은 중앙방공망, 네트워크망 이런 것들이 죄다 먹통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야전방공망이 제 역할대로는 활용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북한의 야전방공망들은 대개 체계의 크기들이 좀 작고 은원패가 씌워가지고 마치 한미연합군의 항공전력들한테 지뢰처럼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특히나 야전방공망의 커버리지가 대부분 저고도이기 때문에 특히 헬기한테 피해를 많이 줄 수도 있죠. 가장 큰 문제는 이 체계들이 어디 있는지 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거점방공망이야 포대를 구성하고 다 진지를 구성하고 있어서 어디 있는지 알기가 굉장히 쉽지만 야전방공 체계는 이동이 가능하잖아. 휴대용 대공미사일쯤 되면은 보병이랑 사이즈가 똑같다 보니까 진짜로 이쯤 되면 찾기가 힘들어져요. 게다가 산악지대라는 괴랄한 환경 변수가 하나 추가되면서 이 은원패의 장점이 빛을 발하는 지역이기도 하죠, 한반도가. 물론 뭐 전투기들이나 헬기들이나 빠르게 돌파해서 가는 식으로 피탐 시간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회피가 가능합니다. 뭐 주변에 방공망들이 다 다운이 돼버린 상태라 가지고 어디서 적기가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날아간다는지 미리 경보를 못 받은 상태니까 그냥 눈앞에서 슥 지나가고 끝인 거지. 근데 헬기는 이게 좀 어렵죠. 적이 뭐 정확히 어디인지도 모를 뿐더러 빠르게 슥 지나가는 것도 한계가 있죠. 뭐 공격이나 정찰 이런 것 때문에 저속으로 기동하거나 혹은 제자리 비행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때 기습당하면 답도 없는 거지. 북한의 야전방공망이 왜 위험한지 이제 알아봤으니까 이제 각 야전방공 체계들에 대해서 쓱 한번 훑어보죠. 첫 번째로 2K22 쿱입니다. 서방에서는 SA6라고 불리죠. 사거리는 25km, 최대 도달 고도는 8km에 달합니다. 참고로 이게 등장한 게 1960년대였으니까요. 소련이 그때 당시에 이렇게 거점방공용으로 쓸만한 체급의 미사일을 갖다가 어찌저찌 어떻게든 기동화된 차체 위에다가 올려가지고 사용을 했을 정도로 굉장히 야전방공을 중시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위력도 굉장히 출중해가지고 1973년에 욤키프르 전쟁이 일어나자 이스라엘 공군을 괴멸시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던 그런 미사일입니다. 이게 반능동 레이더 유도 방식이라 가지고 한 땀 한 땀 유도를 해줘야 된다는 거는 여전히 단점이긴 한데요. 이게 일루미네이터가 G밴드로 작동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군이 가지고 있던 서방제 전투기들은 RWR, 즉 레이더 경보 장치가 G밴드는 수신이 안 돼가지고 안 울렸어요. 그래서 어디서 미사일이 날아온지도 모르고 그냥 쳐맞고 그런 거예요. 재밍을 할 수도 없었고. 근데 요즘 전투기들은 RWR에 G밴드까지 수신이 가능한 광대역 수신기 이런 거 달아놔가지고 옛말이 된 지 오래죠. 다만 아직까지도 무시할 만한 무기체계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1999년에 세르비아군이 F-117을 격추할 때 최초의 탐지수단으로 사용했던 그 레이더가 바로 SA6의 레이더예요. 자세한 거는 F-117 격추 사건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일단은 아무리 스텔스기가 발전을 했다지만 모든 주파수에 대해서 스텔스 성능이 보장되는 건 아닙니다. 북한도 세르비아군처럼 다양한 주파수 대역의 레이더 체계를 갖다가 잠깐씩 가동해가지고 유기적으로 대응에 나선다면 F-35 같은 것도 운 좋으면 격추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북한에게 그럴 만한 실력과 의지 그리고 기름이 있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 9K-35 스트렐라 10입니다. 서방에서는 SA-13으로 부르죠. 에너미 라인스에 나와가지고 유명한 미사일인데 그렇게 안 날아가요. 그게 다 개뻥입니다. 사거리 5km 그리고 도달고도 3.5km라 가지고 일반적인 휴대용 대공 미사일이랑 별 차이가 없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무시무시한 놈입니다. 전자광학 유도랑 레이더 시선 진영 유도의 중간쯤 되는 유도 방식인 포토 콘트라스트 방식으로 유도가 되거든요.
일단 소대에서 큼지막한 레이더 단차가 한 대가 있어요. 이게 돌아가면서 적기의 예상 진출 경로를 각 단차들한테 알려줍니다. 각 공격 단차들은 그 예상 진출 경로에 전자광학 시커를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적기가 나타나면 이제 묵니다. 어떻게? 런처 중간에 달려있는 조그만한 거리 측정 레이더를 갖다 가동해가지고 전자광학 센서가 얘를 추적함과 동시에 거리 측정 레이더는 해당 기체의 진출 방향과 속도를 토대로 예상 리드샷을 갱신해줍니다. 그리고 미사일을 풍 발사하면은 사수가 컨트롤러로 그 예측샷 지점만, 리드샷 지점만 쭉 따라가주면은 미사일이 그 근처에 도달했을 때 자체 적외선 시커로 이놈이 표적이구나 확실하게 인식하고 때려 박는 거죠. 설사 직접 타격에 실패했더라도 다른 휴대용 대공 미사일 이런 거랑은 비교도 안 되게 근접 시간이 달려있기 때문에 적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반자동 유도 방식이긴 한데 워낙에 조작이 쉬워가지고 유도도 쉽고요. 플레어를 막 뿌려도 사수가 수동으로 리드샷만 따라가주면 맞다 보니까 미사일이 잘 안 속습니다. 심지어 개량형에서는 미사일의 자체 시커가 플레어에 잘 안 속게끔 여기에다가 IR 시스템까지 들어갔어요. 사용하는 레이더도 소형 거리 측정용 레이더다 보니까 이거를 뭐 일일이 재밍을 먹이기도 어렵고 위치 역추적해가지고 직접 파괴를 하기도 또 제한이 많죠. 일시적으로 가동되는 레이더다 보니까요. 현재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뭐 순항미사일이나 헬기나 이런 것들을 격추하는데 굉장히 많이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설사 소대에 소속된 레이더 단차가 무력화가 된다고 해도 각 단차들에 달려있는 패시브 레이더 센서들을 동원해가지고 적기의 접근을 대충 알아챌 수가 있어요. 패시브 레이더 센서는 적기가 내뿜는 전파들을 갖다가 수신해가지고 적기의 접근을 알아채는 장비입니다. 센서가 한 곳에만 달려있는 게 아니고 차체에 여러 군데 여러 개가 배치가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적기가 전파를 쏩니다. 각기 위치에 따라서 전파의 세기나 도달 시간이 약간 다를 거 아니에요. 그 미세한 차이를 갖다가 계산해가지고 AOA 삼각 측량 방식으로 적기의 대강의 위치, 속도, 진출 방향 등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발사기를 돌려놓고 나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운 나쁘면은 F-35 같은 것도 걸려 들어가지고 격추가 가능해요. 뭐 거리 측정 레이더가 스텔스기인 F-35를 인식하지 못한다고 해도 광학 추적 장비는 그대로 F-35를 따라갈 거 아니에요. 왜? F-35도 눈에는 보이니까. 그래서 거리 측정 레이더가 작동이 안 돼가지고 정확한 리드샷은 표시가 안 돼가지고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문제는 있겠지만 어쨌든 미사일을 유도해준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단 말이지. 그리고 4발짜리 런처랑 8발의 예비탄을 장비해놔가지고 전투시동 능력도 뛰어나죠. 최근에 북한은 이걸 갖다가 천마처럼 8연장으로 개량한 물건도 지금 출시가 된 상태라 가지고 더더욱 흉악해졌습니다. 한국군도 이 체계의 무시무시한 점을 모르는 게 아니라 가지고 2011년에 우크라이나로부터 스트렐라 10을 갖다가 한 대 사와서 적성장비 연구용으로 씹고 뜯고 맛보고를 한 상태입니다. 대비를 좀 해놨어요. 세 번째, 휴대용 대공 미사일들이 있습니다. 일단 휴대용 대공 미사일들은 다 아시다시피 사격 준비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왜냐면은 미사일의 시커가 냉각이 돼야만 적기와 주변 사물의 온도를 확실히 구분해가지고 얘가 적기구나 판단을 해서 물고 유도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시커의 냉각용 가스들을 갖다가 주입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냉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사 준비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또 냉각이 끝이 아니라 시커가 적기를 물었다는 비품을 낼 때까지 적기를 조준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빠르게 지나가는 적기 같은 경우에는 상급부대로부터 미리 경보를 받지 않으면 거의 대응이 어렵습니다. 특히나 산악지대가 많은 한국에서는요. 그럼에도 위협적인 이유, 너무 작아서 의론패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러면은 헬기가 주로 날아다니는 주요 축선에 갑자기 북한 특작부대가 요거 몇 발 들고 침투해가지고 뽕뽕 쏴대면 그냥 억하는 순간 떨어지는 거야.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때 우크라이나가 이런 식으로 러시아군의 헬기를 많이 잘라먹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화승총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종류의 휴대용 대공 미사일들을 소련 시절에 면허 생산 받아가지고 무려 2만 발 이상 보유한 상태죠. 종류별로 따지자면 대표적으로는 9K-32 스트렐라2라고 불리는 물건이 있습니다. 서방에서는 SA-7이라고 부르는 물건이죠. 소련 최초의 휴대용 대공 미사일이기도 해요. 사거리는 3.5km, 도달 고도는 1.5km밖에 안 됩니다. 그 미사일이 워낙에 작고 당시 기술이 좀 꼬롬하다 보니까 뭐 태양을 적기로 판단하고 이렇게 쫓아간다든지 아니면은 적기의 배기열만 인식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꽁무니만 보고 쏴야 된다든지 이런 단점들이 있죠. 기동성도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지금 뭐 효과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쓰이는 거 보면은 아직까지도 나름의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크라이나군의 방공망이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미리 적기의 진출 경로를 갖다가 일선 부대에다가 뿌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긴 하지만요. 따라서 북한의 경우는 우크라이나군처럼 높은 격추 스코어 혹은 효율을 보여주지 못할 겁니다.
다만 이게 어디 있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운 나쁘면 그냥 저기 헬기 지나간다고 나서 그냥 조준하고 빵 쏠 수도 있다는 거죠. 저속으로 지나가고 있거나 호버링 중인 헬기라면 더더욱 쉽고요. 그러다가 이제 운 나쁘면은 장군님이 탄 헬기 막 이런 것도 하는 순간 맞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오히려 호재일 수도 있겠지만 말이죠. 개량형인 국K-34 스텔라 3도 있습니다. 서방에서는 SA-14라고 부르는 물건이죠. 플레이어에 잘 안 속고 좀 더 넓은 파장의 적외선을 탐지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전에는 적기의 꽁무니의 배기열만 보고 조준을 해야 했다면은 이제는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제한적인 낙원이 가능했죠. 이 스텔라 3의 로켓 모터를 개량해가지고 속도와 사거리 그리고 기동성까지 일신시킨 게 바로 국K-310 이글라-1, 서방에서는 SA-16이라고 불리는 물건입니다. 북한에서도 절찬리에 면허 생산해서 사용 중이죠. 네 번째는 자주대공포 체계들입니다. 상당히 다양한 구경의 자주대공포를 운영하는데요. 복잡스러운 사격 준비 시간이 좀 덜 필요하고 반응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장점이죠. 가장 대표적인 게 23mm 사연장 대공포인 GSU-23-4 쉴카입니다. 소련 최초로 자주대공포에 추적 레이더 체계를 갖다가 연동을 시켰습니다. 일반적인 멍청한 대공포랑 달리 스스로 적기를 탐지하고 적기의 진출 방향 속도, 위치 이런 것들을 계산해가지고 탄도 계산까지 딱 해서 적기의 예상 리드샷을 찍어가지고 그쪽으로 탄을 뿌려줄 수가 있었죠. 이런 능력 덕분에 아까 설명한 쿠비랑 함께 1973년 욤키프르 전쟁 때 이스라엘 공군을 괴멸시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쿠브를 피해서 저공으로 회피 기동을 실시한 이스라엘군의 전투기들한테 이 실카가 불을 뿜은 거죠. 북한도 1970년대 초부터 도입을 해가지고 마치 북한의 주력 자주대공포 체계가 실카고 몇백 대 이상 보유했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작 100대밖에 도입을 못했어요. 왜냐면 제대로 된 추적 레이더 달린 물건인데 이게 쌌을까요? 북한 입장에서는 되게 비쌌겠죠. 그래서 좀 저렴하게 M1985 250대를 배치시켰습니다. 추적 레이더 그런 건 없고 그냥 57mm 쌍열대공포 포탑을 갖다가 얹어가지고 쓰는 물건이죠. 부족한 명중률을 화력으로 메꾸자 하는 식으로 만든 건데요. 그게 될 리가 있나? 3차 항공간을 빠르게 날아다니는 전투기를 맞추려면요 정확한 리드샷 계산이 돼야 됩니다. 아니면 그냥 박스형 화만 구성하든지. 대신에 보병이나 장갑 차량들을 상대로 이 57mm 쌍열포를 갖다 사용한다면 그것만큼 재앙이 또 없죠. 일단 북한은 이렇게 레이더가 없어도 뭔가 차량 위에다가 대공포를 얹었으면 좋겠거니 생각해가지고 여러 가지 구경의 대공포들을 갖다가 올려봤습니다. 37mm도 올려봤고 14.5mm 고사기관총도 올려봤죠. 근데 이 북한은 80년대 들어가지고 이런 저열한 유관조준식 대공포 가지고는 한미연합군을 상대할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만든 게 M1992 30mm 쌍열자주 대공포죠. 쉴카를 그대로 베껴다가 만들었는데요. 포만 23mm 사연장에서 30mm 쌍열포로 바꿨습니다. 북한 생각에 일단은 미군의 아파치 헬기 같이 23mm 탄에 대한 내탄성을 가진 물건들이 속속들이 등장하다 보니까 23mm 가지고는 확실하게 공격 헬기들을 갖다가 격추시킬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죠. 여기에 실카처럼 추적 레이더를 달았기 때문에 당연히 명중률도 어느 정도 좋고요. 특히나 여기에 장비된 30mm가 그냥 30mm도 아니고 무려 해군에서 쓰는 AK-230 쌍열포를 떼다가 그냥 그대로 갖다 박은 겁니다. BO의 그 뽀로만 30mm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서머 재킷이 있어가지고 과열에도 강하고요. 과열에 강하다 보니까 분당 연사력도 2000발로 BO보다 훨씬 더 높죠. 탄도 BO가 쓰는 30mm, 170mm 탄이 아니라 훨씬 더 추진장력이 많이 들어가는 30mm, 210mm 탄을 씁니다. 이 때문에 탄도도 훨씬 더 곧고 유효 사거리도 1km나 더 긴 4km를 자랑하죠. 이 때문에 사거리 4km를 가지고 있는 토호미사일, 코브라에서 많이 사용하죠. 이런 경우라면은 사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겠죠. 자, 이렇게 북한의 야전 방공 체계들을 한번 쓱 훑어봤습니다. 총평하자면은 북한의 야전 방공망은 우리가 아무리 대비를 잘해도 북한이 아예 통째로 다 항복해버리지 않는 이상은 완전한 제압이 좀 어렵습니다. 특히나 북한의 야전 방공망으로 인한 피해는 우리가 예상된 그리고 예측된 피해가 아니라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자주 봐야 되니까 항공작전에 있어서는 통제 불가의 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이걸 잘하려면 해답은 뭐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아하 전쟁을 보세요. 답은 나와 있습니다. 바로 드론. 배회하는 탄약 좋습니다. 야전 방공망이 있을 만한 지역을 다니다가 저기 야전 방공망이 식별되면 바로 가가지고 때려 박는 거죠. 아니면 싸구려 멀티콥터도 상관이 없습니다. 야전 방공망을 식별하고 이게 어디 있는지만 알려주면 아군의 타격 자산들이 맘 놓고 타격을 할 테니까요. 심지어 이런 싸구려 드론들 격추당하면 오히려 이득입니다. 왜? 해당 지역이 저기 야전 방공망이 있다는 게 알려진 거잖아요. 자랑 위치도 따가지고 마지막에 송신해주고 격추당할 수 있잖아요. 그럼 야전 부대에서 K9을 쏘건 박격포를 쏘건 이런 식으로 없애버릴 거니까요.
이런 걸 보통 우리는 위력 정찰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리고 어차피 기계화된 지상군이 적진을 점령하거나 혹은 진격할 때 가장 먼저 동반되는 게 바로 적의 야전방공망에 대한 제압입니다. 아니 야전방공망이 제압이 돼야만 하늘길이 열려가지고 공격 헬기건 뭐 수송기건 막 들어와가지고 작전을 펼칠 수 있으니까. 지금 안 그래도 뭐 한국형 공수사단 만든다, 뭐 헬기 강습 전력 엄청 강화한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이 야전방공망들을 제압할 수단 그리고 정찰 체계 이런 것들을 잘 갖춰놔야죠. 이번 영상 댓글창에서 뭐 헬기 무용론 이런 거 씨부릴 밀스퍼거들 좀 많긴 한데요. 아니 뭐 헬기가 없으면은 헬기 강습부대는 뭘로 투입시킬 건데요? 제트팩이라도 있어? 아이언맨이야? 산악지대의 물자는 뭐 저공 공수해줄 거예요? 물자 산에 다 꼬라박고 박살나겠다. LH 같은 정찰 헬기에 대량으로 드론을 사출시킬 수 있는 캐니스 이런 걸 장비해가지고 멈티 우리 드론을 갖다가 통제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드론들 통제하고 그걸로 적의 야전방공망을 배회하는 탄약으로 직접 파괴를 하든지 아니면은 위력 정찰을 해가지고 야전방공망의 위치를 알려줘가지고 아군 타격 자산들로 파괴를 하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드론과 융합된 더 강력한 헬기들을 만들 생각을 해야지. 뭐만 하면 무용론. 물론 저도 무용론 요즘 내세운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밀스퍼거 무용론 말이죠.